마회역이라는 작은 역참, 장안에서 서쪽으로 겨우 60리 떨어진 곳, 한때 세계의 중심이라 불렸던 대당제국의 황제가 이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도망치는 황제, 반란군에게 쫓기는 황제, 수도를 버리고 달아나는 황제. 그 초라한 행렬 앞에서 군사들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양귀비를 죽여라. 저 여자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더 가지 않겠다. 그들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칼날은 살기로 번뜩였습니다. 그들이 원한 것은 단 하나, 한 여자의 목숨이었습니다. 그 여자는 반란을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군대를 지휘한 적도 없었습니다. 정치를 좌지우지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저 황제의 사랑을 받았던 여인, 양귀비. 군사들은 외쳤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저 여자만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 과연 그랬을까요? 한 여자가 정말 천년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이미 썩어가던 제국이 필요로 했던 것은 진실이 아니라 희생양이었던 걸까요? 그날 그 작은 역참에서 한 여자가 조용히 죽어갔습니다. 저항도 없이, 항변도 없이, 마치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듯. 하지만 그녀의 죽음으로 반란이 멈췄을까요? 제국이 다시 일어섰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양귀비 때문이었다는 거짓말을. 오늘 우리는 역사가 가장 쉽게 죄를 뒤집어 씌운 여인의 진짜 이야기를 들어보려 합니다. 그녀가 망친 것은 나라였을까요? 아니면 이미 무너지고 있던 제국의 환상이었을까요? 여러분, 역사는 때로 가장 약한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죄를 씌웁니다. 1300년 동안 나라를 망친 여자라는 누명을 쓴 양귀비의 진실, 오늘 함께 밝혀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기 719년, 당나라 개원 7년, 세계의 중심이라 불리던 장안성 인근,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양옥환. 훗날 천하를 떠들썩하게 만들 양귀비. 하지만 그 시작은 평범했습니다. 아버지 양현염은 촉주 사오참군이라는 하급 관직을 가진 관료였습니다. 높지도 낮지도 않은 중류층 가정. 권력과는 거리가 먼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어린 양옥환은 조용한 아이였습니다. 총명했지만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아름다웠지만 아직 그것이 축복인지 저주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어린 시절은 평화로웠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양옥환이 10살이 되던 해에 운명이 첫 번째 시험을 던졌습니다. 아버지 양현염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병이었을까요? 사고였을까요? 기록은 자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가장이 사라진 집안은 순식간에 기울었습니다. 당나라 시대 관직은 세습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관료였다고 해서 아들이 자동으로 관직을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양현염이 죽자 집안은 수입을 잃었습니다. 어머니와 어린 자녀들만 남았습니다. 그들을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양옥환은 숙부 양현교의 집으로 보내졌습니다. 10살 소녀가 친정을 떠나 숙부 집의 식객이 된 것입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자랐습니다. 눈치를 보며 감사함을 표하며 자신이 짐이 되지 않도록 애쓰며. 하지만 그녀에게는 재능이 있었습니다. 춤과 노래, 그리고 음악. 양옥환은 비파를 배웠습니다. 손가락이 현을 타고 흐르면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왔습니다. 춤도 배웠습니다. 몸이 선을 그리며 움직이면 보는 이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노래도 배웠습니다.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무기가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름다움과 재능. 당나라 시대 이 두 가지를 가진 여자에게 주어지는 길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궁궐. 서기 735년. 양옥환은 16살이 되었습니다. 당나라 시대 여자들은 일찍 결혼했습니다.
15, 16이면 홍기였습니다. 그해 양씨 집안에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황실에서 수왕 이모의 비를 간택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수왕, 황제당 현종의 18번째 아들, 왕자비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양씨 집안에서는 양옥환을 추천했습니다. 아름답고 재능 있고 교양 있는 양옥환. 그녀가 선택되었습니다.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들었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영광이라는 말을 들었지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황실의 부름은 명령이었습니다. 거절은 곧 집안 전체의 불경을 의미했습니다. 양옥환은 수왕부로 들어갔습니다. 화려한 가마를 타고 붉은 홀레복을 입고,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수왕 이모는 양옥환보다 3살 어렸습니다. 15살의 소년 왕자, 아직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정략적이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불행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모는 착한 소년이었습니다. 양옥환을 존중했고 잘 대해주었습니다. 양옥환도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조용히 수왕부에서 지내며 왕자비로서의 의무를 수행했습니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비파를 연주했습니다. 궁궐 안의 다른 여인들처럼 눈에 띄지 않게 조용히 5년이 흘렀습니다. 양옥환은 21살이 되었습니다. 평온한 나날들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때까지는. 그러나 740년 어느 여름날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수왕 이모의 생일이었습니다. 황실 가족들이 모두 모이는 날, 황제 현종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이미 56살의 노인이었습니다. 한때 명군으로 칭송받았던 황제, 개원의 치라 불리는 태평성대를 만들어낸 군주. 하지만 지금은 지쳐 있었습니다. 오랜 통치에 지쳤고 가장 사랑했던 무예비를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3년 전 무예비가 죽은 후 그는 공허했습니다. 어떤 여인도 그 빈자리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그날 잔치에서 수왕비 양옥환이 춤을 추었습니다. 호선무, 서역에서 전해진 화려하고 격정적인 춤이었습니다. 긴 소매가 공중에서 휘날리고 몸이 선을 그리며 돌아가고 음악에 맞춰 발을 구르고 그 순간 현종의 시선이 그녀에게 고정되었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3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춤이 끝났습니다. 박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현종은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양옥환은 그 시선을 느꼈습니다. 무거운 시선, 위험한 시선. 그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황제의 눈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것은 영광이 아니라 재앙의 시작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난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수왕부는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어느 날 황제의 사자가 수왕부를 찾아왔습니다. 그가 전한 말, 수왕비 양씨를 궁으로 들여보내라. 이모는 얼어붙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부탁이 아니었습니다. 황제의 명령이었습니다. 거절은 곧 반역이었습니다. 명목이 필요했습니다. 아들의 아내를 빼앗는다는 것은 유교 윤리상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명분, 여도사가 되어 태진궁에서 수행하라. 양옥환은 출가하여 도사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형식적인 변명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짓이라는 것을, 진짜 목적은 황제가 그녀를 원한다는 것을. 양옥환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역사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울었는지, 저항하려 했는지, 수왕에게 미안해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에게 선택권은 없었다는 것. 거절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집안 전체의 멸망이었습니다. 순종만이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741년 10월 양옥환은 수왕부를 떠났습니다. 5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 이모와 헤어졌습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나눴을까요? 이별의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역사는 침묵합니다. 양옥환은 태진궁으로 갔습니다. 머리를 깎고 도사의 복장을 입었습니다. 이름도 바뀌었습니다. 양태진. 태진이라는 도호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면일 뿐이라는 것을, 시간을 벌기 위한 형식일 뿐이라는 것을. 양옥환은 태진궁에서 기다렸습니다. 황제를 기다렸습니다. 정해진 운명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4년이 흘렀습니다. 745년 10월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고 판단한 황제. 형식적인 기다림을 끝냈습니다. 양옥환을 정식으로 귀비로 책봉한 것입니다. 귀비, 황후 다음으로 높은 지위. 26살의 양옥환, 61살의 황제, 35살의 나이 차이. 하지만 당시에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황제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라는 지위 자체가 모든 것을 정당화했습니다. 양귀비. 이제 그녀는 이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이 이름을 결코 잊지 않게 됩니다. 좋은 의미로가 아니라 가장 나쁜 의미로. 나라를 망친 여자라는 낙인과 함께. 하지만 그때 양귀비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역사의 희생양이 될 것이라는 것을, 자신의 이름이 1300년 동안 저주받을 것이라는 것을, 그저 살아남기 위해 황제의 총애를 받아들였을 뿐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선택이었을까요? 아니면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었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16살의 수왕비가 되고 21살의 황제의 눈에 들고 26살의 귀비가 된 여자. 그녀에게 과연 자유의지가 있었을까요? 그녀가 원한 인생이었을까요? 아니면 시대가, 운명이, 권력이 그녀를 그 자리에 올려놓은 것이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양귀비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당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그녀는 혹독하게 치르게 됩니다. 화천궁. 장안성에서 동쪽으로 30리 떨어진 여산 기슭. 온천이 솟아나는 이곳은 황실의 별궁이었습니다. 현종과 양귀비는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역사는 이곳을 사치와 향락의 장소라고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랬을까요? 현종은 양귀비를 깊이 사랑했습니다. 70대 노인이 된 그에게 양귀비는 마지막 열정이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위해 연회를 열었습니다. 그녀의 춤과 노래를 즐겼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여지를 남방에서 빠른 말로 운송하게 했습니다. 그녀를 위해 화려한 의상을 만들게 했습니다. 이것이 사치였을까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나라 황실은 원래부터 화려했습니다. 현종 이전의 황제들도 이후의 황제들도 사치스러웠습니다. 궁궐의 연회는 당나라의 일상이었습니다. 양귀비는 특별히 더 사치스럽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녀가 가진 것은 황제의 깊은 애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그 애정을 과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왜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나중에 나라가 망했기 때문입니다. 망한 나라의 마지막 황제는 항상 사치스럽고 방탕했다고 기록됩니다. 그리고 그 곁에 여인은 나라를 망친 요부가 됩니다.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양귀비는 총애를 받았지만 권력을 가진 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황후가 아니었습니다. 현종의 황후 왕씨는 738년에 폐위되었습니다. 그 이후 황후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현종은 양귀비를 황후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만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원래 자신의 아들 수왕에 비었기 때문입니다. 유교 윤리상 이것은 큰 문제였습니다. 귀비라는 지위는 최대한의 타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양귀비는 정치에 개입했을까요?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양귀비가 직접 정치에 관여한 기록은 거의 없습니다. 그녀는 조서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신하들을 임명하거나 파면한 적도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거나
외교를 주도한 적도 없습니다. 그녀가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황제 곁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비파를 연주하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이것이 나라를 망칠 만한 일이었을까요? 하지만 양귀비의 일가가 권력을 독점하지 않았느냐? 합리적인 반론입니다. 사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귀비의 친척들은 고위직에 올랐습니다. 사촌 오빠 양국충은 752년에 재상이 되었습니다. 3명의 언니들은 각각 한국 부인, 괴국 부인, 진국 부인으로 봉해졌습니다. 양씨 일가는 장안에서 가장 화려한 저택에 살았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권세를 누렸습니다. 이것이 양귀비의 잘못일까요? 역사적 맥락을 살펴봐야 합니다. 외척의 권력 독점. 이것은 양귀비 이전에도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당나라뿐 아니라 중국 역사 전체를 통틀어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황제가 한 여인을 총애하면 그 일가가 권력을 얻는 것. 이것은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양귀비가 만든 구조가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구조였습니다. 더구나 양국충이 재상이 된 것은 752년입니다. 양귀비가 귀비가 된 지 7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전까지 재상은 누구였을까요? 이인보였습니다. 그는 양씨 일가와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황제 스스로 그를 재상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인보는 무능하고 부패한 관료였습니다. 나라는 이미 그 전부터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양국충이 재상이 되었을 때 일부 사람들은 오히려 안도했습니다. 이인보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국충도 훌륭한 재상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의 능력 문제였습니다. 양귀비의 책임은 아니었습니다. 745년 양귀비가 귀비가 된 바로 그 해 한 남자가 장안으로 왔습니다. 안록산. 그는 소그드인 아버지와 돌거린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습니다. 변방 출신의 장수. 하지만 그는 비범한 인물이었습니다. 용맹했고 교활했으며 사람의 마음을 사로잡는 재주가 있었습니다. 현종은 안록산을 매우 총애했습니다. 그를 평로절도사로 임명했습니다. 그 다음 해에는 범양절도사까지 겸임하게 했습니다. 748년에는 하동절도사까지 더했습니다. 3개의 절도사를 겸임한다는 것. 이것은 엄청난 군사력을 장악한다는 의미였습니다. 당시 당나라는 변방에 10개의 절도사를 두고 있었습니다. 안록산이 그중 3개를 겸임했다는 것은 당나라 전체 군사력의 거의 3분의 1을 그가 통제했다는 뜻입니다. 왜 황제는 이런 위험한 결정을 내렸을까요? 양귀비가 부추겼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안록산은 양귀비와 특별한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교묘하게 양귀비에게 접근했습니다. 체구가 큰 안록산이 양귀비 앞에서 아이처럼 행동하며 어머니라고 부르는 장면. 이것은 안록산의 연기였습니다. 황제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황제는 이것을 보며 웃었습니다. 충성스럽고 귀여운 신하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록산은 변방에서 착착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비축하고 휘하 장수들을 단속했습니다. 반란의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양귀비는 몰랐습니다. 그녀는 궁궐에서 황제와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뿐입니다. 현종은 음악을 사랑했습니다. 그는 직접 작곡을 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예상우이곡은 현종이 꿈에서 들었다는 천상의 음악을 재현한 것이라고 전해집니다. 그는 궁중 악단을 조직했습니다. 수백 명의 악사와 무용수를 두었습니다. 이것을 이원이라고 불렀습니다. 배를 길러내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양귀비는 이런 황제의 예술적 감성과 잘 맞았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무용수였습니다. 호선무, 녹포무, 유선무, 다양한 춤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졌습니다. 궁중의 새로운 곡들을 가장 먼저 불렀습니다. 그녀는 비파의 명수였습니다. 10손가락이 현을 타고 흐르면
황제는 눈을 감고 감탄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술을 통해 교감했습니다. 이것을 사치라고 비난할 수 있을까요? 황제가 예술을 즐기는 것이 잘못일까요? 문제는 예술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황제가 정사를 소홀히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양귀비의 잘못이 아니었습니다. 양귀비는 황제에게 정사를 소홀히 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황제 스스로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오랜 세월 통치했습니다. 44년. 너무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습니다. 명재상들은 세상을 떠났고 새로운 세대의 관료들은 부패했습니다. 제국은 너무 커졌고 문제는 너무 복잡해졌습니다. 황제는 도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양귀비는 그 도피처였습니다. 그러나 궁궐 밖에서는 제국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절도사들은 점점 더 독립적이 되어 갔습니다. 그들은 중앙정부의 명령을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은 제대로 거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부담은 늘어만 갔습니다. 관료들은 부패했고 토지는 대지주들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균전제는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당나라 초기의 핵심 토지 제도였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균등하게 토지를 나눠주는 시스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대지주들이 토지를 집중시켰습니다. 가난한 농민들은 토지를 잃고 소작농이 되거나 유랑민이 되었습니다. 부병제도 무너졌습니다. 이것은 당나라 초기의 핵심 군사제도였습니다. 농민들이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시의 군인이 되는 시스템. 하지만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더 이상 부병이 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모병제가 도입되었습니다.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 군대를 절도사들이 통제했습니다. 당나라를 지탱하던 두 기둥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문제가 양귀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되어 온 것들이었습니다. 현종 즉위 초기의 개혁들은 일시적인 효과를 거뒀지만 근본적인 구조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제국은 너무 컸고 관료제는 너무 경직되어 있었으며 이익 집단들은 너무 강력했습니다. 양귀비는 이런 문제들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정치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단지 황제가 사랑한 여인이었을 뿐입니다. 755년 가을, 안녹사는 변방에서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만 대군이 모였습니다. 무기가 비축되었습니다. 식량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명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분은 곧 만들어졌습니다. 재상 양국충과의 갈등. 양국충은 안녹산을 경계했습니다. 너무 강력한 군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안녹산의 권한을 줄이려 했습니다. 안녹산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제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쓰기로 했습니다. 755년 11월 9일, 안녹산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명분은 이것이었습니다. 간신 양국충을 제거하기 위함이다. 교묘한 명분이었습니다. 반란이 아니라 충신의 행동이라는 것. 악한 재상을 제거하고 황제를 구한다는 것.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을. 안녹산의 진짜 목표는 황제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양귀비의 운명도 결정되었습니다. 파죽지세의 반란군. 755년 11월 9일 범양에서 반란의 깃발이 올랐습니다. 안녹산은 15만 대군을 이끌고 남하했습니다. 장안을 향해, 황제의 자리를 향해. 그의 군대는 무서운 속도로 진격했습니다. 11월 말 하북 지역의 도시들이 순식간에 함락되었습니다. 저항다운 저항이 없었습니다. 12월 동도 낙양마저 함락되었습니다. 겨우 한 달 만에 당나라의 제2수도가 반란군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왜 이렇게 쉽게 무너졌을까요? 당나라의 군대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기에 당제국의 근본적인 문제가 드러납니다. 당나라는 군사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중앙정부가 통제하는 군사력을 잃어버렸습니다. 당나라 초기에는 부병제가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평소에는 농사를 짓다가 전시에 군인이 되는 시스템. 이것은 효과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균전제가 무너지면서 부병제도 무너졌습니다. 토지를 잃은 농민들은 더 이상 부병이 될 수 없었습니다. 대신 도입된 것이 모병제였습니다. 돈을 주고 용병을 고용하는 시스템. 그리고 이 군대를 통제한 것이 절도사들이었습니다. 현종 재위 기간 동안 절도사 제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변방 방어를 위해 10개의 절도사가 설치되었습니다. 총 병력 50만. 당나라 전체 군사력의 대부분이 절도사들의 손에 있었습니다. 반면 중앙의 군대는 장안을 지키는 군대는 겨우 10만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도 제대로 된 훈련을 받지 못한 오합지졸이었습니다. 이것이 양귀비의 잘못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현종 자신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 황제들부터 누적되어 온 문제였습니다. 양귀비는 군사정책에 관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녹사는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단순히 야심 때문이었을까요? 물론 야심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절도사들은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상 독립군벌이었습니다. 군사권, 행정권, 재정권을 모두 장악했습니다. 중앙정부는 그들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중앙정부는 이런 위험한 상황을 방치했을까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당나라는 너무 넓었습니다. 서쪽으로는 토번, 북쪽으로는 돌궐, 동북쪽으로는 거란과 해,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들을 막기 위해서는 강력한 변방 군대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중앙에서 직접 통제하기에는 너무 멀었습니다. 통신수단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였습니다. 장안에서 범양까지는 말을 타고 달려도 보름 이상 걸렸습니다. 명령을 전달하고 보고를 받는 데만 한 달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절도사에게 권한을 위임한 것입니다. 현장에서 신속하게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이것은 효과적이었습니다. 외적의 침입은 막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절도사들이 너무 강력해진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군대를 사병처럼 부렸습니다. 장수들을 직접 임명하고 세금을 직접 걷고 정책을 독자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안녹사는 이런 절도사들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세계의 절도사를 겸임했고 20만 대군을 통솔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런 그가 왜 반란을 일으켰을까요? 역설적이게도 중앙정부가 그를 견제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752년 양국충이 재상이 되었습니다. 양국충은 안녹산을 위협으로 보았습니다. 그는 안녹산의 권한을 줄이려 했습니다. 안녹산을 장안으로 소환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안녹산은 위협을 느꼈습니다. 언젠가 자신이 제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신하는 항상 의심받고 결국 숙청당했습니다. 안녹산은 그 운명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손을 쓴 것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녹산의 반란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시간 누적된 문제들의 폭발이었습니다. 첫째, 군사제도의 문제. 부병제가 무너지고 모병제로 바뀌면서 군대는 절도사의 사병이 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군사력을 잃었습니다. 둘째, 지방 통제의 문제. 제국이 너무 커지면서 중앙에서 지방을 직접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절도사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밖에 없었고 그들은 사실상의 독립군벌이 되었습니다. 셋째, 재정의 문제. 균전제가 무너지면서 세수가 줄어들었습니다. 토지는 대지주들에게 집중되었고 그들은 세금을 회피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재정난에 시달렸습니다. 넷째, 관료 조직의 부패. 과거제가 정착하면서 문벌 귀족들이 관직을 독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했습니다.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양귀비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없었습니다. 이 문제들은 양귀비가 태어나기 전부터 존재했습니다. 현종 즉위 초기에 잠시 개선되는 듯 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현종 말기에 다시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양귀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제국의 구조적 모순 때문이었습니다. 756년 1월 안녹사는 낙양에서 황제를 칭했습니다. 국호는 대연. 그는 더 이상 반란군이 아니라 스스로를 새 왕조의 황제라고 선언했습니다. 장안의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황제 현종은 급히 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군대가 없었습니다. 급조한 오합지졸들이었습니다. 1월 말 동관에서 당나라 군대와 반란군이 맞붙었습니다. 동관, 장안으로 가는 마지막 관문. 이곳만 지키면 장안은 안전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 군대는 참패했습니다. 병사들은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습니다. 장수들은 경험이 없었습니다. 지휘체계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반란군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변방에서 수십 년간 싸워온 정예병들이었습니다. 전투 경험이 풍부했습니다. 지휘관들은 능력이 있었습니다. 승부는 순식간에 결정되었습니다. 동관이 무너지면서 장안으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반란군과 장안 사이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신하들은 서로를 비난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 때문인가? 재상이 무능하여 이 지경이 되었다. 군사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 하지만 누구도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누적된 구조적 모순, 절도사 제도의 문제, 군사 제도의 붕괴, 재정 시스템의 와해,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을 인정하면 모두의 책임이 되기 때문입니다. 황제의 책임, 재상들의 책임, 관료들의 책임. 대신 그들은 찾았습니다. 희생양을. 신하들의 시선이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 양국충, 재상이자 양귀비의 사촌 오빠. 양국충이 무능하여 이 지경이 되었다. 양국충을 제거해야 한다. 양국충은 반박했습니다. 안녹사는 수십 년간 군사를 키워왔습니다. 이것이 어찌 몇 년 사이에 일이겠습니까? 그의 말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속삭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양귀비. 양국충이 재상이 된 것은 누구 때문인가? 황제가 정사를 돌보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인가? 모든 것이 양귀비 때문이다. 이 목소리는 처음에는 작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궁궐 안에서, 조정에서, 장안거리에서 양귀비를 제거해야 한다. 그 속삭임이 퍼져나갔습니다. 황제는 들은 채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들은 곧 무시할 수 없는 함성이 될 것입니다. 756년 6월 13일 새벽, 장안성의 북소리가 울렸습니다. 둥, 둥, 둥. 도성을 버리고 피난을 가야 한다는 신호였습니다. 반란군이 이미 동관을 넘어 장안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황제 현종은 서둘러 준비를 명했습니다. 하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무엇을 가져가야 할까요? 국세? 황실의 보물? 중요한 문서들? 시간이 없었습니다. 새벽녘 작은 행렬이 장안 서문을 빠져나갔습니다. 황제 현종 71세, 태자 이영, 훗날 숙종이 될 그리고 몇몇 신하들과 호위 군사들, 양귀비와 양국충도 함께였습니다. 양씨 일가의 여러 사람들도 총 1000여 명 남짓한 행렬이었습니다. 한때 세계의 중심이라 불렸던 대당 제국의 황제, 그가 도망치는 모습, 초라했습니다. 처량했습니다. 행렬은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지는 촉, 지금의 사천지역, 산으로 둘러싸인 천연의 요새, 그곳까지 가면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까지는 먼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운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월 14일 정오. 행렬은 마회역에 도착했습니다. 장안에서 서쪽으로 60리. 작은 역참이었습니다. 모두가 지쳐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쉬지 않고 걸었기 때문입니다. 노인인 황제는 특히 힘들어했습니다.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 말들에게 여물을 주고 잠시 숨을 돌리기로. 하지만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호위 군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소리였습니다. 하지만 점점 커졌습니다. 더 이상 못 가겠다. 왜 우리가 도망쳐야 하는가? 이 모든 게 누구 때문인가? 장교들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모두 진정하시오. 촉에 가면. 하지만 군사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분노는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재상 양국충이 직접 나섰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을 합쳐야.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군사들이 일제히 칼을 빼들었습니다. 양국충을 죽여라. 저놈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저놈이 안록산을 자극했다. 순식간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양국충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칼이 번뜩였습니다. 양국충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그는 난도질을 당했습니다. 피가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그의 아들도 일가 사람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군사들의 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씨 일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죽였습니다. 한국 부인, 객국 부인, 양귀비의 언니들도 죽었습니다. 피가 역참 마당을 적셨습니다. 황제는 방 안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군사들의 칼 앞에서 황제의 권위는 무력했습니다. 그는 단지 늙은 노인일 뿐이었습니다. 양귀비를 죽여라. 군사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양국충과 그 일가를 죽인 후에도 그들은 황제가 머무는 방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폐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양국충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양귀비가 남아있습니다. 저 여자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짝도 더 가지 않겠습니다. 황제는 떨었습니다. 목소리를 가다듬어 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 귀비는 아무 죄도 없다. 군사들이 소리쳤습니다. 양국충이 재상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양씨 일가가 권력을 잡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폐하께서 정사를 돌보지 않은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모든 것이 저 여자 때문입니다. 저 여자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는 폐하를 호위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위협이었습니다. 아니, 협박이었습니다. 군사들은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킨 것입니다. 황제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았습니다. 양귀비를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기서 해산하겠소. 해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황제를 버리고 떠나겠다는 것. 아니, 어쩌면 황제를 해치겠다는 암시일 수도 있었습니다. 반란군에게 장안을 빼앗긴 황제. 호위 군사마저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뿐이었습니다. 지옥 같은 선택. 황제는 절망했습니다. 그는 양귀비를 사랑했습니다. 10년을 함께 보낸 여인. 그의 노년의 위안이었던 여인. 그가 세상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 하지만 지금 그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양귀비의 목숨이냐, 자신의 목숨이냐. 아니, 정확히 말하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결정된 것이었습니다. 군사들은 양귀비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을 원했습니다. 고력사라는 황관이 황제에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폐하, 결단을 내리셔야 합니다. 귀비께서는 정말 아무 죄가 없습니까? 황제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렇다. 귀비는 정치에 관여한 적이 없다. 고력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폐하 양국충이 재상이 된 것이 귀비와 무관합니까? 폐하께서 정사를 게을리하신 것이 귀비와 무관합니까? 지금 대국이 달려 있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으로 나라를 구할 수 있다면. 황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양귀비가 무고하다는 것을. 하지만 그는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밖에서는 군사들의 외침이 계속되었습니다. 양귀비를 죽여라. 저 여자를 내놓으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더 이상 따르지 않겠소. 황제는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귀비를 불러오라.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양귀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밖의 소란을, 군사들의 외침을, 오빠와 언니들의 죽음을. 그녀는 조용히 황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10년을 함께한 두 사람, 사랑했던 두 사람, 이제 마지막 이별을 해야 하는 두 사람. 황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짐이 그대를 지키지 못했소. 양귀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하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오히려 황제보다 더 침착했습니다. 이것은 운명입니다. 황제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말을 하려 했지만 목이 메었습니다. 양귀비가 말을 이었습니다. 폐하, 부디 용체를 보존하소서. 그것만이 첩의 바람입니다. 황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짐은 그대를 잊지 않을 것이오. 양귀비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첩도 폐하를 잊지 않겠습니다. 그녀가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흔들림 없이. 이제 가겠습니다. 황제는 그녀를 붙잡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손을 뻗을 수 없었습니다. 양귀비는 뒤돌아 걸어나갔습니다. 천천히 담담하게. 황제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지막 모습, 다시는 볼 수 없는 모습. 양귀비는 불당으로 향했습니다. 역참 옆에 있는 작은 불당이었습니다. 고력사가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군사들이 멀찌감치 지켜보았습니다. 불당 안. 양귀비는 부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잠시 기도를 올렸습니다. 무슨 기도였을까요? 자신의 평안을 빌었을까요? 황제의 안녕을 빌었을까요? 가족들의 명복을 빌었을까요? 아니면 다음 생에는 이런 운명을 피하게 해달라고 빌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기도가 끝났습니다. 고력사가 다가왔습니다. 손에는 흰 비단이 들려 있었습니다. 당나라 시대 지위 높은 사람들을 처형할 때 사용하는 방법. 목을 베는 것은 신체를 훼손하는 것이므로 피했습니다. 대신 비단으로 목을 조르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양귀비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되었다는 듯이 고력사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양귀비의 목에 걸었습니다. 양귀비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소리를 지르지도 애원하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받아들였습니다. 마지막까지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비단이 조여왔습니다. 그녀의 숨이 끊어졌습니다. 서기 756년 6월 14일 양귀비 향년 37세. 그렇게 그녀는 죽었습니다. 만족한 군사들. 고력사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군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양귀비가 죽었소. 군사들은 환호했습니다. 좋았어. 이제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 다시 폐하를 모시겠소. 그들은 만족했습니다. 희생양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책임질 사람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양귀비가 죽었으니 이제 나라가 다시 일어설 것이다. 양귀비가 죽었으니 반란도 곧 진압될 것이다. 그들은 진심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한 여자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그들은 다시 행렬에 합류했습니다. 황제를 호위하며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황제는 달랐습니다. 그는 넋이 나간 사람처럼 말없이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자신의 손으로 죽인 남자. 아니, 죽이도록 명령한 남자. 그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양귀비가 죽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었을까요? 반란이 진압되는 것이었을까요? 나라가 다시 안정되는 것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양귀비의 죽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안록산의 반란은 계속되었습니다. 7월 반란군이 장안을 점령했습니다. 제국은 계속 무너졌습니다. 반란은 8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도시들이 파괴되었습니다. 경제가 붕괴되었습니다. 양귀비의 죽음은 이 모든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달라졌습니다. 희생양이 생겼다는 것, 책임을 덮어 씌울 사람이 생겼다는 것, 양귀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 말은 편리했습니다. 시스템의 실패를 개인의 죄로 덮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십 년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모순을, 황제의 실정을, 관료들의 부패를, 군사제도의 붕괴를, 모든 것을 한 여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1300년 동안 진실처럼 믿어졌습니다. 양귀비가 죽은 후에도 제국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깊어졌습니다. 756년 7월 안록산의 반란군이 장안을 점령했습니다. 텅 빈 도성, 황제가 버리고 간 수도, 반란군들은 궁궐을 약탈했습니다. 보물을 빼앗고 건물을 불태웠습니다. 장안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한편 촉으로 도망친 현종은 또 다른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아들 이영이 반기를 든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반란은 아니었습니다. 태자는 영무로 가서 군사를 모았고 스스로 황제에 즉위했습니다. 현종에게 알리지도 않고 현종은 사실상 폐위당한 것입니다. 그는 황제에서 태상왕으로 밀려났습니다. 아들에게 권력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것도 양귀비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권력 투쟁이었습니다. 당나라 황실에서 드물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757년 1월 안록산이 아들 안경서에게 살해되었습니다. 반란군 내부에서 권력 투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지만 반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경서가 대연의 황제가 되어 반란을 이어갔습니다. 당나라는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당나라 군대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외부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위구르, 북방의 유목 민족. 당나라는 위구르에게 막대한 대가를 약속하고 군사를 빌렸습니다. 757년 9월 당나라와 위구르 연합군이 장안을 수복했습니다. 10월에는 낙양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위구르 군대는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장안과 낙양의 백성들이 다시 한번 고통을 겪었습니다. 758년 안경서가 부하에게 살해되었습니다. 또 다른 권력 투쟁, 새로운 지도자 사사명이 등장했습니다. 반란은 계속되었습니다. 763년 사사명의 부하 이이열이 항복하면서 반란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안록산이 반란을 일으킨 지 8년 만이었습니다. 8년. 그 긴 세월 동안 당나라는 피폐해졌습니다. 파괴된 제국. 반란이 끝났을 때 당나라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폐허였습니다. 첨보 연간 742년에서 756년 반란 직전 당나라 인구는 약 5천만 명이었습니다. 764년 반란이 끝난 후 조사한 인구는 약 1,700만 명이었습니다. 3분의 2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전쟁으로 죽거나 도망쳐 숨어 살거나 호적에서 빠져나갔습니다. 도시들이 파괴되었습니다. 농토가 황폐화되었습니다. 경제는 붕괴되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권력 구조의 변화였습니다. 반란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절도사들이 생겼습니다. 그들도 안록산처럼 독립적인 군벌이 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그들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번진할 거, 절도사들이 사실상의 독립국가를 운영하는 상황. 이것이 당나라 후기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당나라는 명목상으로는 하나의 제국이었지만 실제로는 여러 개의 독립 정권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수도와 그 주변 지역만 직접 통치할 수 있었습니다. 당나라는 천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907년 마침내 멸망했습니다. 안록산의 반란이 일어난 지 150년 후였습니다.
경국지색이라는 낙인. 반란이 끝나고 역사가들이 기록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누구의 책임인가? 그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제시했습니다. 현종의 실정, 양국충의 무능, 절도사 제도의 문제, 군사제도의 붕괴, 모두 옳은 지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양귀비였습니다. 양귀비가 현종을 홀렸다. 양귀비 때문에 현종이 정사를 돌보지 않았다. 양귀비의 일가가 권력을 독점했다. 양귀비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 이 서사는 매력적이었습니다. 간단했습니다. 이해하기 쉬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편리했습니다. 역사가들은 양귀비를 경국지색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라를 기울게 하는 미모. 이 말은 원래 한나라 때 이연년이라는 시인이 쓴 시에서 나왔습니다. 북방에 미인이 있어 세상에 홀로 서 있네. 한번 돌아보면 성을 기울게 하고 다시 돌아보면 나라를 기울게 하네. 아름다운 시였습니다. 하지만 이 시의 의미는 왜곡되었습니다. 원래는 미인의 아름다움을 찬탄하는 시였습니다. 하지만 후대에는 경고의 의미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아름다운 여자는 위험하다. 아름다운 여자는 나라를 망친다. 중국 역사에서 나라를 망친 미녀는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라를 망쳤다는 말이, 은나라를 망쳤다는 달기, 서주를 망쳤다는 포사, 그리고 당나라를 망쳤다는 양귀비. 패턴이 있습니다. 왕조가 망하면 여자 탓을 합니다. 왜일까요? 편리했기 때문입니다. 시스템의 실패를 인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통치자의 책임을 묻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한 여자의 탓으로 돌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여성 혐오였습니다. 하지만 역사 서술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진실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귀비는 권력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황후가 아니었습니다. 조서를 내린 적이 없습니다. 신하를 임명하거나 파면한 적이 없습니다. 전쟁을 일으키거나 외교를 주도한 적이 없습니다. 정치에 개입한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녀가 한 것은 황제의 총애를 받은 것뿐입니다. 그것이 죄였을까요? 그녀에게 선택권이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16에 수왕비가 되고 21에 황제의 눈에 들고 26에 귀비가 된 여자. 그녀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당했을 뿐입니다. 거부는 곧 죽음이었습니다. 순종만이 살아남는 길이었습니다. 양씨 일가가 권력을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황제가 여인을 총애하면 그 일가가 권력을 얻는 것. 이것은 당나라뿐 아니라 중국 역사 전체에서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양귀비가 만든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안록산의 반란은 수십 년간 누적된 문제들의 폭발이었습니다. 군사제도의 붕괴, 지방 통제의 실패, 재정 시스템의 와해, 관료 조직의 부패, 이 모든 것이 양귀비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양귀비는 이 문제들과 아무 관련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왜 역사는 양귀비를 희생양으로 삼았을까요? 첫째, 설명의 편의성. 복잡한 구조적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제도의 붕괴, 권력 구조의 변화, 경제적 모순, 이런 것들을 일반 사람들에게 설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여자가 황제를 홀렸다는 이야기는 누구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 책임의 회피. 진짜 책임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황제 현종. 그는 정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재상들. 그들은 부패했고 무능했습니다. 절도사들. 그들은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직접 비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황제는 신성한 존재였습니다. 관료들은 글을 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 스스로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권력이 없고 목소리가 없고 이미 죽은 사람. 양귀비. 셋째, 여성 혐오. 유교 문화에서 여성은 정치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여성이 정치에 관여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양귀비는 이 서사에 완벽하게 들어맞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이야기. 오늘날 우리는 양귀비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국지색, 나라를 망친 미녀를 떠올립니다. 어디서 배웠을까요? 역사책에서, 드라마에서, 소설에서 모두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진실일까요? 아니면 1300년 동안 반복되어 온 편견일까요? 생각해 봅시다. 한 여자가 정말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천년 제국이 한 여자의 아름다움 때문에 멸망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그 제국은 얼마나 허약한 것이었을까요?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나라는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구조적 모순이 누적되어 있었습니다. 양귀비는 단지 그 위에 올려진 장식품이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제국이 무너질 때 제일 먼저 땅에 떨어진 장식품이었습니다. 마웨요. 오늘날 그곳에는 양귀비의 묘가 있습니다. 작은 봉분. 관광객들이 찾아옵니다. 사진을 찍고 향을 피웁니다. 불쌍한 양귀비. 아름다웠지만 비운의 여인. 하지만 누가 물어볼까요? 그녀는 정말 나라를 망쳤는가? 역사는 반복됩니다. 권력자들의 실패가 있을 때마다, 시스템의 붕괴가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희생양을 찾습니다. 가장 약한 사람에게 가장 무거운 죄를 씌웁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역사가 됩니다. 진실이 아니라 편리한 이야기가 역사로 기록됩니다. 양귀비는 나라를 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무너진 제국 위에 올려진 마지막 장식품이었을 뿐입니다. 제국은 그녀 이전부터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 이후에도 계속 무너졌습니다. 그녀의 죽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단지 한 가지만 만들어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양귀비 때문이었다는 거짓 설명을. 1300년. 그 긴 세월 동안 이 거짓말은 진실처럼 믿어졌습니다. 경국지색, 나라를 망친 미녀. 이 낙인은 양귀비의 이름에 영원히 새겨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역사가 말하는 것이 항상 진실은 아니라는 것을,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양귀비는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선택당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권력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총애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녀는 나라를 망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망해가던 나라의 희생양이 되었을 뿐입니다. 역사는 종종 가장 약한 존재에게 가장 무거운 죄를 씌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아직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귀비는 정말 나라를 망쳤을까요? 아니면 이미 망해가던 제국이 필요로 했던 희생양이었을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그녀는 희생양이었습니다. 1300년 동안 누명을 쓴 여인. 이제 우리는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양귀비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역사 속에서 희생양이 된 인물들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AM153 고전 이야기는 역사의 이면을 들여다보는 채널입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